안녕하십니까? 그 한국 국가론에 대한 그 과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본 내용을 갖다가 하기보다는 그 과목 전체를 소개를 하고 국가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이론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발전이 되어 온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정치학, 교육학 영역에서 특히 사회학과 정치학 영역에서 국가 이론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서양에서 물론 나왔고요. 그 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내에서 이제 그 한국 국가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국가 이론이 있고요. 그 안에 동아시아 국가 이론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이론의 이게 주요 이제 대상 국가가 되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죠. 북한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전서부터 중국에 대한 그 국가 이론을 갖다가 동아시아 국가 이론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내에서 동아시아 국가 이론 내에서 이제 한국 국가 이론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좀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박사를 받았을 때가 제가 이제 이 국가 이론을 가지고 학위를 받았고, 동아시아 국가 모델, 그러니까 대만, 일본, 한국에 관한 분석을 해서 과연 그 국가가 이 3개 나라의 근대화 산업화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래서 국가가 어떤 특성을 갖게 됐고, 그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들이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많은 학자들과 전 세계에서 모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고요. 물론 일본을 먼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달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그 동아시아 국가 모델이고 그 중에서 한국 국가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는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씩 15주를 강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여기서는 15분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거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과목 속에 그다음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5주는 하지 않고 6개 정도로 나누어서 일단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강의는 오늘 말하는 그 국가론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한국의 산업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5대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방 당시에. 조선시대도 말도 못하게 가난했고, 문명률은 일제에서 해방이 되던 당시에 대한민국의 문명률은 8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 10위로 이뤄나가는 데는 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 그러니까 학문 용어로는 developmental state이라고 합니다. 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특히 개발도상국가 사회주의권조차도 현재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아직도 연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따라 하려고 벤치마킹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국가 주도에서 얼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느냐.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 시민사회의 발달과 국가 역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이 됐고요. 그런 사회에서 한국이 드디어 그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화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유화는 결국 경제적 번영이 있었을 때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또 민주화 사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80년대 광주를 맞으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부분에 한국의 운동권이 좌파 세력에 넘어가고 장악돼서 현재로는 완전히 주사파와 종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려는 사람들의 운동권이 장악됐지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민주화 세력이 있었고요. 건전한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그 경제적 번영 때문에 생긴 거고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3강에서 다룰 내용이 그 87년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는 사회로 갔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역할이 좀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제 민주화하고 자유화가 진행이 되는데 국가 역할을 갖다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YS 이렇게 겪으면서 그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민국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경제 조류가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IMF 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성격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 모델로 바뀌는, 그러니까 YS 말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DJ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갖다 우리나라에 들여온 대통령이 되고요. YS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해서 신자유주의로다 국가 운영을 하고 국가 역할을 갖다 어느 정도 규정짓는. 그러니까 그것은 자국 내에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신자유주의 동용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발전주의 모델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자유주의 모델도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정치권은 부패했고, 그 다음에 연금이라든지 국가살림이라든지 이 경제 운영이라든지 정부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만하고 언론이 타락하고 공공 부분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기득권자가 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또 다른 과목에서 다루겠는데 한국의 좌파가 건전한 그 자유주의 세력에서 그러니까 주사파와 아까에는 그 나라를 갖다 정통성을 부인해서 그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그리고 북한에 남한을 들어바치려는 세력에 의해서 점점 장악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서서 이 종중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중 세력이 중국 공산당에서 포섭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경제 규모나 재정 이런 거를 갖다 견실화하고요. 공공 부분을 구조조정하면서 언론이 부패되거나 공무원이 부패되고 정치인이 부패되는 거를 막아내고 그랬는데 그 반동,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하는 세력에 의해 가지고 여야 탄핵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잘못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 반란 비슷하게 국가 전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거침없이 대한민국이 종중좌파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사파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종중좌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때마침 시진핑의 공산화 전략이 노골화돼서 그것이 이제 약점을 잡힌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을 더 가지면 이거 세부적으로 15강, 20강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크게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첫 시간에 간단하게 국가이론에,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15분은 절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분 정도 했는데요. 한 5, 6분 정도 더 하면은, 국가 역할에 대해, 국가 이론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이론은 처음에 서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유주의 국가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주의 국가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lative autonomy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대적 자율인데 국가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자율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입장인데 어떤 얘기냐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공동선을 추구한다. 국가는 왜 있느냐? 국가 안에는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부 조직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요.
국가라는 것은 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복지정책도 펼치고요. 군대는 국방을 다해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여러분들 자유주의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뭐 좌우 중에서 어딜 것 같습니까? 네, 우파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게 보거든요. 인간을 선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을 부리면 그 사람들이 멋을 부리는 걸 사회주의나 좌파는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자본주의 물이 들었다. 왜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러냐. 왜 재산을 가지려냐.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요. 우파는 기본적인 사고가 저 사람의 멋을 부림으로 인해서 패션 산업이 발달하고 뭐 미장원도 발달되고 헤어 산업도 발달되고 그래서 산업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인 학생 여러분들 보면 우파적 성향이 강한 그 배우자를 만나야지 여러분 나중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주의 입장은 역시 국가도 그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계급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이제 국가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뭐냐면 언제 국가가 전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 적이 있느냐. 항상 기득권자,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국가가 충실했다. 조선시대는 누가 전 국민 백성을 갖다 위해서 국가가 존재했느냐. 양반, 왕조를 위해서 존재한 거고 봉건사회에서는 왕과 봉건 영주를 위해서 존재한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를 위해서 존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재벌의 하수인이나 기업인의 하수인이나 기업가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급주의 입장이 상당히 막시즘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 막시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권에 대한 비판은 입을 다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제 후에 우파학자들이나 중도학자들이 설명을 하면 과연 그럼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가 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답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보면 중국에 있는 국가가 전 중국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중국 공산당의 특권 계급을 위해서 존재하죠. 심지어는 장기 밀매와 그럴 정도로 다 이렇게 특정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왕조를 위해서 김씨 왕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계급주의는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학자적 입장에서 엄밀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 계급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마지막에 3 입장에서는 이제 막스 웨버나 여러분들 막스 웨버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특유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국가라는 것이 공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료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많은 시민사회에 비해서 시민사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개념이 있는데 시민사회 하나는 재벌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요. 농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는 국가를 제외하고 있는 모든 여타 세력을 시민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자율 입장에서는 시민사회에 대비하는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국가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스 웨버나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세금을 걷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때는 기업인이 강하면 기업인 우대 정책을 하지만 노동자가 강할 때는 노동자 우대 정책을 하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라는 게 있고 그런 거에 집권을 갖다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국가라는 것이 일정한 한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모든 어떤 집단에 대한 이익을 100%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자율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발달된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 어디가 강합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제가 수업을 갖다가 오늘 수업을 약간 좀 더 할까요? 그런데 한국 국가는 국가가 강합니까? 시민사회가 강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시민사회는 시민단체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 안에는 뭐
기업인도 있을 수 있고 농민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중산층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에 한국의 국가가 어떻습니까? 시민사회가 강합니까? 국가가 강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죠. 모든 국가가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전에,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사회였습니다. 이제 벌써 15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도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특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 되면 두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